안녕하세요. 소리씨앗의 나레이터 달빛입니다. 여러분은 문장의 힘을 믿으시나요? 어떤 글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속에 담긴 지독한 비극마저 눈부시게 포장하곤 하죠. 오늘 제가 낭독할 작품은 20세기 가장 문제적인 걸작,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소설 롤리타입니다. 한 소녀에 대한 욕망과 집착으로 인해 그녀의 인생은 물론 자신의 인생까지 파멸로 몰고 간 남자, 험버트의 이야기입니다. 파격적인 주제로 인해서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문장력과 미학적 완성도로 인해서 20세기 최고의 영미소설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지금 그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고백록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롤리타, 내 생명의 빛, 내 가슴의 불꽃, 나의 죄악이며 나의 영혼. 롤리타. 혀끝은 입천장 아래에 구른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마지막 세 걸음째에 앞니와 만난다. 롤리타. 아침에 그녀는 로였다. 신발을 신지 않고 잰 키가 147cm인 평범한 로였다. 바지를 입으면 로라, 학교에 가서는 돌리, 서류의 이름은 돌로레스. 그러나 내 품속에서는 언제나 롤리타였다. 그녀 말고 다른 여자는 없었던가? 물론 있었다. 어느 여름날 한 계집아이를 내가 처음으로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롤리타도 없었을지 모른다. 바닷가 왕국에서. 아, 그게 언제였던가. 롤리타가 태어나기도 전 내 나이만큼이나 거슬러 올라가는 그해 여름이었지. 이 멋진 산문의 글을 살인자가 썼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언제나 염두에 두길 바란다. 존경하는 배심원 여러분, 증거 이론은 고상한 날개가 달린 대천사들이 시기한 것들이다. 이 번민 가시들의 뒤엉킴을 살펴봐 주기 바란다. 나는 1910년 파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성격이 유순하고 원만한 사람으로 그의 피에는 여러 인종의 유전자들이 뒤섞여 흐르고 있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계 피가 흐르는 스위스 시민으로 그에게 다뉴브 유역에 사는 사람들의 기질도 조금 섞였다. 나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아름답고 윤이 나는 푸른색 그림 엽서를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싶다. 아버지는 리비에라에 매우 화려한 호텔을 가지고 있었다. 내 할아버지와 두 증조부는 저마다 술과 보석 실크 장사를 했다. 아버지는 30살에 등산가인 제롬 던의 딸이며 애매모호한 분야, 고토지락과 풍금에 각기 일가견을 가지고 있다는 영국 남부 교구 목사의 손녀딸인 영국 처녀와 결혼했다. 꽤나 미인형에 속했던 나의 어머니는 내가 3살 때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아주 어두운 과거 속에 따뜻한 산골짜기를 제외하면 내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의 골짜기와 산골에는 그녀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내 문장을 여러분이 혹시 마음에 안 들어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내 유년기가 지고 있다.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소등해가 날아다니고 꽃이 핀 울타리 주위에 향기가 감도는, 산책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스쳐가는 어느 여름날 산기슭 해질녘을, 팔랑거리는 황금빛 소등해. 이모 10일은 아버지의 사촌과 결혼했다가 버림받고 우리 집에 와서 보수도 없이 가정교사 겸 가정부 일을 맡아주고 있었다. 먼 훗날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하기를 그때 그녀는 나의 아버지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비가 내리던 어느 날 그 호의를 이용했다가 날씨가 개자 싹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모를 좋아했지만 그녀는 너무나 엄격했다. 아마 그녀는 내가 아버지보다는 나은 호라비가 되기를 원했을 것이다. 10일 이모는 가장자리가 발그스레한 하늘빛 눈동자와 창백한 안색을 지니고 있었다. 시를 쓰는 것을 좋아하고 미신을 믿었다. 그녀는 자기가 나의 16번째 생일 직후에 죽을 것이라고 장담하더니 정말로 그랬다. 향수를 팔며 쏘다니지 않은 것이 없었던 그녀의 남편은 대부분의 시간을 미국에서 보냈는데 결국엔 거기에서 회사를 차리고 막대한 재산도 모았다. 나의 행복하고 건강한 어린 시절은 그림책처럼 빛나는 세계이고 깨끗한 모래, 오렌지 나무, 잘 훈련된 개, 바다가 보이는 풍경, 그리고 웃는 얼굴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내 곁에는 개인 소유의 우주처럼 회전하는 멋진 미라나 호텔도 있었다. 밖에서 찬란히 빛나는 푸른 우주 속에 석회를 칠한 또 하나의 우주였다. 앞치마 두른 접시 닦기부터 플란넬 옷을 입은 유지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귀여워해 주었다.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는 나이 많은 미국 부인네들은 피사의 탑처럼 나에게 몸을 기대오기도 했었다. 선대가 진 빚을 갚을 수 없었던 몰락한 러시아 공주들은 나에게 비싼 생과자를 사주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는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보트나 자전거를 태워주고 수영하는 법과 잠수하는 법, 수상스키 타는 법 등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돈키호테와 레미제라블도 읽어주었다. 나는 아버지를 좋아하고 존경했었다. 엄마가 없어도 티 없이 밝게 자라는 나를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려준 아버지의 아름답고 친절했던 많은 여자친구들 얘기를 하인들은 화제로 삼곤 했다. 나는 그것을 무심코 듣게 될 때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웠다. 나는 집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어느 영국 주일학교에 다녔는데 학교에서는 공차기와 크리켓 경기를 하며 놀았다. 학교 성적은 아주 우수했으며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과의 사이가 아주 좋았다. 내가 13번째 생일을 맞기 전에 경험했던 섹스 사건으로 지금 생각나는 유일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에나벨을 만나기 전의 일이다. 어느 날 나는 학교 장미공원에서 어느 미국 아이와 사춘기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에 관해서 점잖고 얌전하게 그리고 순전히 이론적인 얘기만을 나누고 있었다. 그 아이의 엄마는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였는데 그 아이는 자기 엄마가 나오는 영화를 좀처럼 보는 일이 없었다. 그런데 호텔 도서관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제도법에 관한 책 밑에서 몰래 훔쳐보았던 피콘의 아름다운 인간이라는 화려한 책 속의 어떤 사진을 접했을 때 나의 신체의 일부에 재미있는 반응이 일어났던 것이다. 얼마 후 아버지는 매우 자상하게 내가 필요로 하는 성에 대한 기초 지식을 모두 가르쳐 주었다. 이것은 1923년 가을 리옹에 있는 어느 국립고등학교로 가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해 여름 아버지는 알 부인과 그녀의 딸과 함께 이태리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나에겐 불평을 늘어놓을 그 누구도 의논할 사람도 전혀 없었다. 에나벨도 나처럼 혼혈이었다. 그녀의 경우는 반은 영국, 반은 네덜란드계였다. 그녀의 모습에 대한 기억이 이제는 롤리타를 알기 이전인 몇 년 전만큼 그렇게 또렷하지가 않다. 눈을 크게 뜨고서 그러면 나는 지극히 평범한 어휘들 속에서 에나벨의 모습을 발견한다. 즉, 꿀같은 피부, 가느다란 팔, 갈색 단발머리, 길다란 속눈썹, 크고 선명한 입 따위. 마음속의 실험실에서 솜씨를 발휘해 이미지를 재창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눈을 감고 눈꺼풀의 어두컴컴한 안쪽에 즉시 사랑하는 얼굴과 똑같은 복사판을, 즉 천연의 빛깔을 지닌 작은 유령을 떠올리는 것이다. 나는 롤리타를 떠올릴 때 항상 이런 방법을 쓴다. 그러므로 에나벨에 대한 묘사는 그녀의 나이가 나보다 몇 달 어린 사랑스러운 아이였다는 얘기 정도로 그치겠다. 그녀의 부모는 나의 아줌마와는 오랜 친구 사이였는데 그녀만큼이나 그들도 앞뒤가 꽉꽉 막힌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미라나 호텔에서 멀지 않은 곳에 별장을 빌려놓고 있었다. 노르스름하게 대머리가 까진 레이 씨와 분가루를 뒤집어 쓴 듯 뚱뚱한 레이 부인. 나는 그들을 둘 다 싫어했다. 처음에 에나벨과 나는 우리 주변의 일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눴다. 그녀는 손바닥 가득 고운 모래를 집어 올렸다가 손가락 사이로 쏟아버렸다. 연약하여 바스러질 것 같은 어린 동물만 보아도 우리는 똑같이 심한 아픔을 느꼈다. 그녀의 꿈은 굶주림에 허덕이는 아시아에 가서 간호사로 일하는 것이었으며 내 꿈은 유명한 스파이가 되는 것이었다. 우리는 갑자기 미친 듯 어설프게 부끄러움도 없이 고민에 빠져서 서로를 사랑하였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상대방의 영혼과 육체의 티끌 하나라도 흡수하여 결합시키려는 우리의 갈망 때문에 정작 서로를 소유하고 싶은 열정은 애처롭게 누그러졌었다는 사실이다. 그때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지는 빈민가의 아이들처럼 같이 짝지어 다닐 수조차도 없었다. 강한 반발심이 생긴 우리는 어느 날 밤 그녀의 뜰에서 만나기로 했다. 사람들로 북적대는 그곳은 바닷가에서 바라보이기는 했지만 어지간히 소리쳐 불러서는 들리지 않는 우리의 유일한 비밀 아지트였다. 어른들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나온 우리는 아침 내내 모래사장을 뒹굴었다. 욕망의 발작도 돌같이 굳어진 채 서로를 만져보고 싶어 시간과 공간 속의 야릇한 말이나 행동을 조금 더 놓치지 않고 이용하면서 모래 속에 반쯤 감추어져 있던 그녀의 손이 나를 향해 슬그머니 다가왔다. 길쭉한 갈색 손가락들이 목류병자의 걸음처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젖빛 무릎은 길고도 신중한 여행길로 오르고 있었다. 어떤 때는 그녀의 방어가
오히려 서로의 짭짤한 입술을 스칠 수 있는 충분한 계기를 베풀어주기도 했었다. 이 불완전한 접촉들은 건강하고 아직 아무 경험이 없는 어린 육체를 극도로 흥분하게 만들어 그 차갑고 푸른 바닷물도 그 밑에서 여전히 서로에게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에게 위안을 안겨줄 순 없었다. 내가 어른이 되어 방황하면서 잃어버린 보물들 중에는 나의 아주머니가 찍은 스냅 사진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에나벨과 그녀의 부모, 그리고 바로 그해 여름 나의 아주머니에게 구원했었던 착실하고 나이 많은 절름발이 신사 쿠퍼 박사가 도로변 카페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다. 에나벨은 잘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반짝거리는 아이스 코코아 위에 몸을 굽히고 있는 중이었다. 밖으로 드러난 그녀의 연약한 어깨와 가르마는 희번뜩이는 팔다리의 그늘 속에서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런데 나만이 유난스레 눈에 띄게 다른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 앉아서 극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어두운 색감의 스포츠 셔츠와 잘 맞는 흰색 반바지를 입고 있으며 검은 눈썹이 짙은 우울한 표정의 소년이다. 그는 다리를 꼬고 옆으로 앉아 먼 곳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진은 운명적이었던 우리의 마지막 여름날에, 그리고 그 운명을 거역해보려던 우리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시도 불과 몇 분 전에 찍은 사진이었다. 속이 훤하게 들여다보이는 핑계를 댄 우리는 카페에서 해변가로 도망쳤다. 그리고 인적이 없는 외딴 곳에 모래사장을 발견해냈는데 동굴 같은 붉은 바위들의 자줏빛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잠깐씩 개걸스러운 애무를 즐겼다. 누군가 잃어버리고 간 선글라스만이 유일한 증인이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나의 귀여운 소녀를 소유하려는 순간이었다. 그때 수염이 달린 두 사나이가 해수욕을 즐기다가 물에서 나오며 잘해보라고 소리를 질러댔다. 그로부터 4달 후 그녀는 지중해에 있는 그리스의 섬 커퓨에서 발진 티푸스에 걸려 죽었다. 나는 이 참담한 기억의 책장을 넘기고 또 뒤적이며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다. 내 인생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기억 속에서조차 멀어진 그 여름에 눈부시던 그때였던가? 아니면 내 타고난 특성의 첫 번째 표적으로 그 아이를 지나치게 원했기 때문이었던가? 나 자신의 갈망과 동기, 행동, 그리고 그 외의 여러 가지를 분석하려고만 하면 나는 어김없이 과거의 회상 속으로 빠져들고 만다. 그것은 무한한 두 갈래의 분석 능력을 만족시켜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의 과거에 대해 미칠 듯한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건 물론 눈앞에 그려지는 그 길들을 끝없이 갈라지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롤리타와는 확실히 에나벨에서 시작됐다는 것만큼은 확신하고 있다. 에나벨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이 그 악몽 같은 여름에 느꼈던 좌절을 더욱 단단하게 굳혔다는 것을 나는 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차가웠던 나의 청춘에서 또 다른 로맨스를 만나는데 언제나 방해가 되었다. 우리에게는 정신과 육체가 완벽하게 혼합되어 있었다. 현실적이고 노골적이며 뛰어난 두뇌를 갖고 있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아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둘은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완벽하게 녹아 하나가 되었다. 그녀가 죽고 나서도 한참 동안이나 그녀의 생각들이 내 생각 속에서 떠다니는 것을 나는 느꼈다. 우리는 만나는 동안 같은 꿈을 꾼 일이 있다. 이상한 유사점이 우리에겐 있었다. 1919년 6월 길 잃은 카나리아 한 마리가
그녀의 집에도 우리 집에도 날아들어왔다. 꽤나 떨어져 있는 두 나라 사이를. 아, 롤리타, 네가 나를 이만큼만 사랑해 주었더라면. 나는 나의 에나벨 사건의 결론을 위해서 끝났던 우리의 맨 처음 미래 이야기를 남겨놓았다. 어느 날 밤이었다. 그녀는 지독하게도 감시가 심했던 가족들의 눈을 가까스로 속일 수가 있었다. 그녀의 별장 뒤, 가녀리게 떨리는 잎이 매달린 아카시아 숲속, 허물어진 돌담 위에서 우리는 평평한 자리를 하나 찾아냈다. 부드러운 나무와 어둠 사이로 불 켜진 창문의 무늬살이 비쳐 보였다. 민감한 기억력의 색깔로 이제 그 기억을 환기시켜 보니 그것은 카드놀이 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다. 우리의 라이벌은 브릿지 게임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것이다. 내가 그녀의 반쯤 열린 입술 속과 그녀의 귓볼에 키스하자 그녀는 몸을 파르르 떨었다. 은하수가 가늘고 긴 나뭇잎 그림자 사이에 우리 머리 위를 어슴풀에 비추고 있었다. 그때 떨리던 그 하늘도 얇은 옷 속에 그녀만큼이나 발가벗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공중에서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이상할 만큼 똑똑하게. 그것은 실제로 엷은 빛을 발산하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다리. 살아있는 사랑스러운 그녀의 두 다리가 눈에 띄었다. 내 손이 더듬어 나가자 꿈꾸는 듯 기묘한 표정이, 기쁨과 고통이 반반씩 섞인 그녀의 앳된 얼굴에 피어올랐다. 그녀는 나보다 조금 높은 곳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혼자만의 황홀경에 빠져있는 그녀에게 키스를 요구할 때마다 그녀의 머리는 졸린 듯이 부드럽게 떨구어졌는데 거의 애처로울 지경이었다. 그녀의 무릎에 맨 살이 내 손목을 지그시 눌렀다. 그러고는 다시 풀어주었다. 아련한 신비로움 때문에 일그러지고 떨리는 그녀의 입이 씩씩거리는 숨소리를 내며 내 얼굴로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는 자기의 마른 입술을 내 입술에 아무렇게나 마구 문질러댐으로써 처음으로 사랑의 고통을 좀 덜어보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나의 소녀는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쓸어올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한번 우울하게 다가와 자기의 벌려진 입술을 내가 마음껏 탐닉하도록 해주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가슴, 나의 목, 나의 내장, 그 어느 것이라도 모조리 그녀에게 내어줄 수 있는 아량을 갖추고 그녀의 불분명한 손 안에 내 정열의 왕권을 쥐어주었다. 그때의 화장품 냄새는 분명 자기 엄마의 스페인 하녀에게서 훔쳤을 것이다. 달콤하고 은근한 사향 냄새였다. 그것은 비스킷 같은 그녀 특유의 살냄새와 섞여 있었다. 갑자기 내 감각의 가장자리가 넘쳐 흘렀다. 그러나 가까운 덤불에서 갑작스런 소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 흐름은 그치고 말았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그러고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도둑고양이겠지 싶어 귀를 기울여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집에서 악을 쓰며 딸을 부르고 있는 그녀의 엄마 목소리였다. 그리고 쿠퍼 박사가 무겁게 다리를 절뚝거리며 뜰로 나왔다. 그러나 그 아카시아 숲과 별들의 아지랑이, 여운, 불꽃, 단 이슬, 그리고 고통은 나에게 남아있었다. 그리고 바닷가 같은 팔다리와 불타는 혀를 가진 그 작은 소녀도 언제나 나를 따라다녔다. 그러나 24년 후
다른 사람 속에 그녀를 구체화시킴으로써 나는 마침내 그녀의 마력을 깨뜨릴 수 있었다. 그로부터 살아온 25년이란 세월이 숨을 헐떡이며 점차 가늘어지더니 결국엔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던 순간의 그 섬광, 그 전율, 그 충격을 적절한 말로 조리 있게 표현해내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을 느낀다. 짐짓 어른인 채 하며 그녀의 곁을 지나가면서 나의 시선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어린아이로 슬슬 미끄러져 내려가던 순간 나는 그녀의 눈부신 아름다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내 영혼의 빈자리로 빨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죽은 아내 모습과 비교해보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이 새로운 나의 롤리타는 그녀를 완전히 허물어버렸다. 내가 그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나의 과거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바닷가의 왕국의 운명적인 귀결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두 가지 사건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은 은밀한 탐색과 실수의 연속이었고 기쁨의 거짓 흔적일 따름이었다. 모든 것은 그것들 중에 하나였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환상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를 맡은 판사들이 이 책을 푸른 과일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어느 미친 사람이 쓴 무언극 나부랭이 정도로 취급할지도 모르겠다. 솔직히 말하자면 내 생각도 그와 똑같지만 아무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단지 헤이즈 부인과 함께 바람 한 점 없는 정원으로 내려갔을 때 내 무릎이 물에 비친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다는 사실과 입술이 꼭 모래 같았다는 사실뿐이다. 목요일, 매우 따스함. 유리한 지점인 목욕탕 창문에서 사과처럼 싱그러운 햇살을 받으며 돌로레스가 집 뒤에 있는 빨랫줄에 빨래를 걷고 있는 것을 보았다. 밖을 이리저리 거닐었다. 그녀는 창살 무늬 셔츠와 블루진을 입고 농구화를 신고 있었다. 얼룩진 햇빛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비천한 내 몸뚱아리 중에서도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민감한 현만을 퉁기고 지나갔다. 한참 후 우리는 뒷문의 마지막 계단 위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두 발로 자갈을 집어 올리더니 우유병의 조각과 깡통을 향해 힘껏 팽개쳤다. 놀라운 피부. 아, 정말 훌륭했다. 부드럽고 햇빛에 그을은 흠도 하나 없는 살결이었다. 과실이나 과즙을 넣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여드름이 생긴다. 피부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지방질이 너무 많을 때는 피부 껍질을 자극해서 이것저것에 감염되도록 만든다. 너무 지나치게 많을 때의 얘기다. 그러나 요정들은 욕심부려 이것저것 다 먹어도 여드름 같은 것은 생기지 않는다. 밝은 밤색 머리카락으로 이어지는 그녀의 관자놀이 위에 저 비단 같은 반짝임. 아, 하느님, 저 극치. 먼지를 뽀얗게 덮어쓴 발목에서 팔딱거리는 저 작은 뼈. 메쿠시 딸 말이에요? 지니 메쿠요? 아, 그 앤 도깨비 같아요. 심술궂어요. 게다가 다리를 절어요. 소아마비로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세수하러 가기 위해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나는 둘둘 말려 올라간 블루진을 입고 그녀가 앉았던 자리를 멀리서 바라볼 수 있었다. 잔디밭 바깥에서 따분해 보이는 헤이즈 부인이 카메라까지 둘러매고 고행자의 가짜 나무처럼 불쑥 나타나 한참 요란법석을 떨더니 계단에 앉아 안 보는 채 하는 내 모습을 뻔뻔스럽게도 찍어댔다. 금요일, 로즈라는 검은 머리의 계집애와 어딘가를 가는 그녀를 봤다.
그녀의 걸음걸이가 왜 그렇게 밉살스럽게도 나를 흥분시킬까? 어린아이인데, 그냥 어린아이일 뿐인데. 한번 분석해보자. 발가락을 살짝 안으로 오므리는 것 같았다. 무릎 아랫부분을 헐렁하게 흔들며 한 발 한 발 내딛는 발자국을 길게 느리고 있었다. 질질 끄는 귀신. 매우 어린애 같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창부 같았다. 험버트는 또한 그녀의 천박한 말투와 그녀의 높고 거친 음성에 밑도 끝도 없이 마음을 빼앗긴다. 얼마 후 로즈에게 쳐보낸 그녀의 테니스 공이 담을 넘어가는 소리를 들었다. 내 몸속을 팅팅 울리며 그 리듬은 높아만 갔다. 나 이제 가봐야 해. 안녕. 일요일. 우리 사이엔 아직도 홍조를 띤 잔물결이 가장 순조로운 한 주일이었다. 이번엔 미리 작전을 세워 신문 한 뭉터기와 새 파이프를 물고 엘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베란다 흔들리자 위에 가서 앉아 있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그녀는 자기 엄마와 함께 왔다. 그들 둘은 모두 내 파이프만큼이나 새 것인 위아래가 떨어진 검정색 수영복을 입고 있었다. 나의 사랑, 나의 연인은 잠시 내 가까이에 서 있었다. 그녀는 신문에 만화란을 묻혀 보고 싶어 했다. 그녀에게서는 자기 엄마와 거의 비슷한 냄새가 풍겼지만 그녀의 냄새가 좀 더 강렬했다. 나의 사내다움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었던 그 뜨거운 향기. 그녀는 어느새 내게서 신문지를 획 잡아당겨 물개 같은 자기 엄마 옆에 매트로 가버렸다. 거기 나의 아름다움이 배를 깔고 엎드려 눈을 부릅뜬 나의 혈액 속에서 1000개의 눈을 크게 벌리고 있었다. 약간 들어 올려진 그녀의 어깨쭉지, 안으로 굽은 그녀의 척추를 따라 흘러내리고 있는 장밋빛 아름다움, 검은 옷에 감추어져 부풀어 오른 좁고 팽팽한 엉덩이, 여학생 같은 그녀 장단지 사이의 해변. 말없이 나는 중학교 1학년이 되어 그녀의 초록, 빨강, 파랑 만화책을 즐겼다. 누가 뭐래도 그녀는 가장 아름다운 요정이었다. 겹겹으로 쏟아지는 무지갯빛 광선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입술이 바짝 마른 채 나는 나의 욕망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신문으로 가린 몸을 가볍게 흔들었다. 그녀에 대한 나의 의식이 만약 철저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라면 나는 당장 축복이라도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엎드려만 있는 먹이보다는 차라리 움직이는 먹이를 더 즐기는 맹수처럼 나는 이 보잘것없는 노획물과 신문을 읽으며 가끔씩 몸을 뒤척이는 저 소녀의 온갖 움직임을 서로 합쳐보기로 결정했다.